자, 직류회로입니다. 자,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지, 전선, 그 다음에 뭐 저항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가 쭉 흘러서 원래의 전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련의 전기적 장치를 회로라고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직류라고 한 거는 직류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즉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도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를 교류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쓰는 전기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우리 건전지 같은 경우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콘센트 쓰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꽂는지 이렇게 꽂는지 신경 써요? 안 쓰지. 왜 안 써도 될까?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은 교류예요. 교류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바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하는데 1초에 60번 바뀝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흔들. 실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전자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효과를 내는 게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교류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교류는 어렵거든. 그럼 이해를 하기에는 뭐가 편하다? 직류가 편한 거죠. 그래서 직류를 먼저 배우고 직류를 베이스로 해서 교류를 배우게 됩니다. 알겠지? 자, 직류회로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전류입니다. 전류는 기호로 I를 쓰고요. 전류의 단위는 A, 대문자 E를 쓰고 암페어라고 해요. 전류라는 것은 회로의 한 점을 지나는 자, 여기 보세요.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에요. 자, 항상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비례식을 수식으로 바꿀 때 기준값은 어디로 간다? 분모다, 분자다? 분모죠. 변하는 값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1A라는 녀석은 1초에 1쿨롱이라는 전하량이 흘러갈 때를 1A라고 약속하는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를 1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우리 이제 도선, 즉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을 생각해 보면 금속이니까 금속은 사실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정확하게는 양이온들과 자유전자가 결합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양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끼리 있으면 원래는 결합이 청력으로 터져버릴 건데, 그지? 얘네들이 터지지 못하도록 사이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 요렇게 자유전자들이 위치하는데,
평소에는 얘네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각각 자유자재로 랜덤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들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접착제처럼. 그런데 얘네들이 요렇게 회로에 연결되게 되면, 자, 건전지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렇죠. 긴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요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느 쪽을 향해? 플러스를 향해서 뛰어요.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쫙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렇게 쫙 달려갈 때 이 도선의 어떤 한 지점을 지나는 1초당 전하의 개수를 따져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합니다. 즉 전류는 얼마나 전하가 많이 흘러갔느냐가 전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전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된다? 도선을 지나간 총 전하의 양이 되겠죠. 맞지? 공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 거다? Q는 I 곱하기 T가 될 거고, 맞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이거를 외워서 시험도 쳤는데 현행 교육 과정에서 외워서 이거 개수를 시험 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재밌으라고 가르쳐 주는 숫자입니다. 1쿨롱이라는 값은 1암페어가 1초 동안 지나가는 게 1쿨롱이죠. 이러면 몇 개가 된다?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의 전자가 지나가는 게 1쿨롱이 된다. 그지? 옛날엔 이거 외우는 것도 가르쳤어요. 한 번만 할게요.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일성이 씨발놈, 새끼는 6.25 일으킨 18개새끼 에미나이라고 외웠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옛날에 이런 거 외웠어, 이렇게. 너무 딱 들어갔지 않냐? 참고로 내가 너희 나이 때 나도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그때는 살아있었습니다. 나 중2 때 죽었거든? 남북 통일되는 줄. 자, 어쨌거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전자는 지금 어디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전류의 이동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자랑 전류랑 어떻다? 반대쪽이지.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 내일부터 하루 용돈이 마이너스 500원이다.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아니지. 아침에 학교 갈 때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 가야지. 이상하지? 그죠? 마이너스란 그런 뜻이에요. 물리학에서 마이너스는 내가 계속 몇 번이고 이야기했잖아. 반대쪽을 말하는 말이라고. 맞지? 반대 방향, 반대쪽의 의미라고. 옛날에는 전류도 플러스가 움직이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움직이는 게 뭐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움직이네.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돼? 근데 플러스인 줄 알고 그동안 다 설명을 해놨었단 말이야. 다 뜯어 고칠까?
귀찮잖아. 그냥 놔둔 거야. 전류라는 흐름은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자.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봐봐. 전구에서는 빛을 만들죠. 저항에서는 열을 만듭니다. 전동기는 운동을 하죠. 전기가 흐르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사용되는 것은 전하 자체가 아니라, 즉 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하가 운반해준 에너지. 사실은 그게 전위이고 전압인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전압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건데, 전압이라는 개념은 각각의 전하들에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만큼 올려주는데, 얼마만큼 올려주느냐의 크기를 전압이라. 전하 하나하나한테 올려주는 에너지. 그게 전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전하가 운반해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고 열로 바꾸고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들인 거예요. 즉 전자 자체는 사용이 되는 것이, 소비가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그래서 어떤 저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런 직선관계를 우리는 직렬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간 전하가 10쿨룽이야. 그러면 저항을 지나서 나오는 전하도 몇 쿨룽이어야 돼? 그렇죠. 10쿨룽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쿨룽은 전하량의 단위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초 동안 10쿨룽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올 때도 5초 동안 10쿨룽이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몇 암페어다? 2암페어잖아.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니까. 여기도 얼마다? 2암페어죠. 요런 관계, 한 줄로 되어 있는 요런 관계를 우리가 직렬 관계라고 하거든요. 즉 뭐다? 직렬일 때는 전체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 전부 다 어때야 되니까? 일정하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비해서 자, 요런 경우 여러분들 학교 급식 받을 때 중간에 반찬통을 놓고 좌우로 두 줄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들어갈 때 10쿨룽이었는데 위쪽으로 지나간 애들이 6쿨룽이야. 그럼 밑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몇 쿨룽일까요?
총 10쿨롱이 들어와서 위로 6쿨롱 지나가서 그럼 밑으로는 몇 쿨롱 지나가야 돼? 그치, 여기는 4쿨롱 지나가지.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몇 쿨롱이 빠져나와야 돼? 그치, 여기는 다시 10쿨롱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10명 들어가서 위로 6명 지나가서 밑으로 몇 명이 지나와야 돼? 4명 지나가야 되지. 한 명 줄면 거기에 식인종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친구로 불고기 해 먹을 순 없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이 5초 동안에 지나갔다 치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2A죠? 맞지? 그럼 여기는 1.2A죠? 여기는 0.8A지? 여긴 다시 몇 암페어? 2A죠. 이건 무슨 소리다? 이런 형태를 가지는 회로를 병렬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는 각 부분 회로의 합과 같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예이고 예이잖아. 이해가 돼요? 자, 직렬과 병렬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개념이 전압과 저항인데요. 자. 전압은 좀 특이한 게 기호도 V이고 단위도 V입니다. 볼트라고 우리는 읽게 되고요. 전압은 같은 뜻을 가지는 말로 기전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전위차라는 개념도 있어요. 기전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능력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전위차라는 말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전하를 흐르게 하면서 각각의 전하들한테 위치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그 옆에 있는 그림 보면 그 물펌프가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장치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물방울 하나하나가 전하가 되는 거고 물이 흘러가는 정도를 전류라고 보는 거야. 그럼 물이 계속 흐르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밑에 고여있는 물을 퍼다가 위에 수조로 물을 퍼 올려야 되잖아. 그 물을 퍼 올리는 펌프 장치가 전원 장치가 되는 거고, 퍼 올린 물의 높이가 전압이 되는 거예요. 물의 위치 에너지니까. 알겠죠? 물방울 하나하나한테 그 높이만큼 퍼 올려주잖아. 그 퍼 올리는 위치 에너지가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압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보통 우리 건전지 하나를 1.5V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통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쪽의 위치의 에너지가 E0라고 할 때 여기 플러스 쪽의 위치 에너지 값은 E0 플러스 1.5V 건전지 하나 지나갔으니까 건전지 하나의 볼트 수만큼 1.5V만큼 위치 에너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건전지 한 개 지날 때마다. 전기 흐르는 전류 여기서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 봐봐. 건전지 두 개 직렬로 연결하면 몇 볼트? 여기서 하나, 두 개 지났으니까 한 개당 1.5V면 3V가 되겠죠.
요거 3V. 그러면 건전지 3개 직렬이면 몇 볼트? 4.5V예요. 맞지? 그래서 건전지 개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는 직렬이라고 하는데, 직렬로 건전지를 계속 연결해 갈 때 전압은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전압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건전지 전체의 수명은 한 개일 때랑 똑같다는 거야.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하면. 응? 대신에 봐봐.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플러스는 플러스들끼리 모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끼리 모은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E0죠. 여기도 E0예요. 여기는 E0 플러스 1.5죠. 여기도 E0 플러스 1.5예요. 그지? 여기가 전압이 똑같죠. 여기도 전압이 똑같잖아. 그러면 요 끝에랑 요 끝의 차이는 얼마 차이 난다? E0 플러스 1.5 차이가 나죠. 맞지?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어떻다? 전부 다 똑같지. 그지? 이 말은 뭐다? 얘를 아무리 연결을 많이 해줘도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 N개 연결해봐야 전압은 이건 만약에 한 개만 연결했으니까 한 개겠지. 만약에 두 개짜리 직렬로 연결해서 쫙 다 병렬로 연결하면 두 개만큼의 출력으로 다 일정하겠죠. 맞지? 전압은 그 연결한 개수로 일정한데 병렬로 연결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 연결한 개수만큼 수명이 길어집니다. 얘는 수명이 길어지고 얘는 전압이 커져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큰 전압을 필요로 하는 장치를 만들고 싶으면 직렬 연결하면 되겠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 특히 예를 들어 탄광이나 광산에 일하시는 광부 아저씨들 여기 머리에 끼는 헤드랜턴 있죠. 비상용 랜턴이잖아. 이런 거는 직렬일까 병렬일까 건전지가. 야간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이마에 역시 랜턴 끼고 다니시잖아. 양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머리에 랜턴 끼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고무밴드로 해가지고. 이런 랜턴은 건전지를 직렬 연결해야 될까요? 병렬 연결해야 될까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병렬이 유리하겠죠. 왜? 밤에 등산할 때 헤드랜턴의 중요성은 밝은 게 중요해?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게 중요해? 맞지?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러면 직렬이 유리하다, 병렬이 유리하다? 병렬이 유리한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직렬에서 전체 전압은 각 부분 전압의 합과 같아지고요. 계속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계속 커지겠지. 하지만 병렬에서는 전체 전압이나 각 부분 전압이나 별 차이 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전류는 직렬에서 일정하고 병렬에서 더했지. 전압은 직렬에서 더했고 병렬에서 일정했잖아. 그러면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장치를 회로에 놓고 싶다. 직렬로 연결해야 될까? 병렬로 연결해야 될까? 전류를 확인하는 장치는 직렬로 놔야 되겠죠. 왜? 그래야 일정하니까. 맞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는 직렬로 해야 돼? 병렬로 해야 돼? 병렬로 놔야 되죠. 그래야 일정하니까. 알겠어요? 차이가 뭐냐면, 그리고 하나 더 차이는 전압계는 전압계 자체에 충분히 큰 저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로에 병렬로 연결하고,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도 전류에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저항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전지랑 직접 1대1로 연결해도 고장이 안 나요. 전압계는. 전류계는 안에 저항이 거의 안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해도 별 차이가 없고, 대신에 건전지랑 직접 연결해버리면 저항이 너무 작아서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항상 저항이랑 직렬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지. 눈금의 게이지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되고, 전류계나 전압계에는 플러스극 하나, 마이너스극 여러 개가 있는데, 플러스극과 플러스극 연결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는 큰 것부터 연결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류계, 전압계에 대한 개념은 시험 칠 때 외우는 거고, 문제 풀 때는 그것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단자들을 보면 전압계든 전류계든 숫자 값들이 적혀 있거든. 그리고 눈금에 보면 최대값에 그 단자 숫자 값이 적혀 있어요. 그걸 보고 같은 값을 연결해서 읽으면 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단자에 500mA 단자에 꽂았다. 그러면 눈금의 최대값을 500mA라고 생각하고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전압을 최대 볼트를 15V에 꽂았다. 그러면은 눈금의 최대값이 15V라고 생각하고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류계 전압계는 시험 칠 때 말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까지 할게요. 응? 여기다 문제 풀 때 한 번 더 봐줄게. 넘어갑시다. 저항. 저항 R. 저항이 이제 사실은 이 중등 전기 회로 파트의 제일 꽃입니다. 저항은 이제 영어 단어 레지던스, 프랑스어 레지스탕스, 저항군, 반란군 뭐 그런 단어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기호 R을 쓰고, 단위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대문자입니다. 알파벳 대문자예요. 그리스어 알파벳 대문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위는 옴이라고 있는데 과학자 이름이에요. 전에 이야기했죠. 대문자 단위는 전부 다 과학자 이름이라고. 참고로 아까 전류 단위 암페어 있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사람이에요. 전자기 파트의 앙페르 법칙 할 때 그 앙페르가 프랑스어 이름이거든. 그 철자 그대로 영어로 읽으면 암페어가 됩니다. 볼트 있죠? 그 화학 전지를 개발한 과학자들 중에 볼타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전압 단위가 볼트예요. 저항은 저항과 관련된 연구를 한 과학자 이름이 옴입니다. 그러니까 옴이랑 가장 비슷한 글자 알파벳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글자로 대문자를 써준 겁니다. 저항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개념이
전류가 흘러가는 걸 방해합니다. 즉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아까 우리 도성 그렸던 거 기억하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요렇게 양이온이 있었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요 사이에 우리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근데 여기에 아까 내가 그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얘 고체잖아. 1학년 내용에 자세히 생각해보면 입자운동 파트가 있었죠. 맞지? 고체도 입자운동 하나요? 하죠. 열진동이라고 제자리 진동을 합니다. 그게 온도,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그거예요. 그 고체 입자들이 제자리 운동하는 정도. 이게 활발하면 뜨거운 거고 둔하면 차가운 거야. 멈추면 절대 온도. 그래서 0도 밑으로 온도가 없는 거야. 0켈빈 밑으로 온도가 없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요 각각의 입자들이 막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막 운동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부딪혀서 튕길 확률도 존재하겠죠. 맞지? 근데 아까 우리 전류라는 게 뭐라 그랬다? 시간당 지나간 전하의 양이잖아. 맞지? 그러면 튕겨서 부딪혀서 흐름의 방해를 받으면 많이 못 지나가면 전류가 감소하네. 그지? 이해가 되죠? 많이 못 지나가면 못 지나갈수록 전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의 흐름이랑 저항은 반비례해요. 전류랑 저항이 반비례인 거야. 즉 저항이 크면 흐름의 방해를 많이 받으면 전류가 잘 못 지나가는 거지. 저항이 작으면 흐름의 방해가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러면 저항이 작고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 저항의 크기를 설정하는 공식이 하나 새로 나옵니다.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요게 단면적이고 요게 길이에요. 선생님 조카가 옛날에 동성초등학교 다녔었는데 지금 대학교 갔습니다. 올해 대학교 가는데 동성초등학교 학교 운동회를 구경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달리기를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 달리기를 하더라고. 그 좁은 운동장 안에서. 그래서 뭘 하느냐고 봤더니 훌라후프에 천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막 터널 기어가기 막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 근데 장애물 달리기에 재미있게 뽑기를 섞어서 하더라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긴 거고 3번이 짧은 거야. 2번이 중간 거고. 터널 길이가 달라. 몇 번을 뽑기를 원할까요? 터널 통과해야 되는데. 짧은 게 편하고 긴 게 힘들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가는 저항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맞지? 그 다음에 면적은 이 면적이 넓으면 동시에 전자가 많이 지나갈 수 있지. 그러면 저항이 작은 거잖아. 틈새가 많다는 소리니까. 이게 좁으면 포복해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장애물을. 그러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비저항이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들어가는데 참고로 도체의 경우는 이 로 값이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숫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으니까 저항이 작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도체. 그러면 절연체는 이 로 값이 10의 8승에서 10의 20승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들 있지, 뭐 고무, 플라스틱 이런 거. 아예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서 전하가 흐르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지? 몇 배 차이냐, 이 동그라미가. 봐봐. 같은 면적, 같은 길인데 물질이 바뀌면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저항 차이가. 그럼 사실 요 두 개 중간쯤에 끼는 어떤 물질이 있겠지. 도체보다는 저항이 좀 크고, 절연체보다는 저항이 좀 작은.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반쯤 도체인 녀석. 맞지?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게? 반쯤 도체인 녀석. 반쯤은 도체, 반쯤은 부도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반도체. 진짜 그게 반도체예요. 뜻 자체가. 진짜라니까. 선생님 전공. 그게 반도체입니다. 진짜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이해됐죠? 그러면 저항이 큰 거는 굵고 짧은 거, 가늘고 긴 거. 저항이 제일 큰 물질은 굵고 짧은 거, 가늘고 긴 거. 그치, 가늘고 긴 거. 저항이 작은 거는 굵고 짧은 거. 맞죠? 그러면 저항을 반으로 뚝 부러뜨려서 반으로 접으면 저항의 크기는 몇 분의 몇? 저항을 반으로 잘라서 접어 붙이면 4분의 1. 왜? 반으로 잘랐으니까 길이가 절반이지. 밑으로 붙였으니까 넓이가 2배가 됐잖아. 길이도 반, 면적은 2배니까 4분의 1. 그러면 이 저항을 열을 가해서 쭉 잡아당겨서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 4배. 왜? 길이를 2배로 늘리려면 면적은 반으로 줄 거 아니야. 물질의 양은 똑같을 거니까. 맞지?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의 두 번째 역할이 전압을 내려요. 아까 건전지의 역할이 전압을 올려주는 거였잖아. 즉,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전지의 역할이었잖아요. 얘는 전압을 떨굽니다. 그 말은 뭐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뭐로? 열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여기서 언급이 된 거야. 전자와 도선을 이루는 원자의 충돌이 열을 나게 하는 거야. 우리 요 앞에 단원에서 전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한 거 있을 거예요. 도체가 자유전자 때문에 열 전달이 빠르다. 부도체보다 도체, 금속이 열 전달을 더 잘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냄비나 후라이빵 바닥이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전자가 가열이 돼서 운동이 활발해진 상태로 그 다음 입자한테 날아가서 부딪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부딪힌 그 원자는 진동이 활발해지겠지. 조금 더 일찍.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부딪혀서 얘 진동 활발하게 하는데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전압이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전류와 저항의 곱만큼 떨어집니다. 그 회로를 지나는 전류의 양과 그 저항의 곱만큼 떨어지는 게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여기 전압이 V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예요. 여기 저항이 R이라고 쳐보자. 그럼 이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도 I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잘 봐야 돼. 중요한 거 훅 지나간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가 E0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려볼게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건전지 지나죠? E0 더하기 V. 건전지 여기 저항 지났는데 전압 떨어진다 그랬지. 떨어진다는 말은 마이너스 IR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게 얼마다? E0가 되네.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맞지? 즉 얘가 건전지에서 플러스 되는 거랑 여기서 전구에서 떨구는 게 돌아왔더니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날리고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졸지 말고 지금 2학년 1학기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 지나가는데 옴의 법칙이 이렇게 중요한 게 뚝딱 돼버렸네? 여기서 그냥 한 바퀴 돌리니까 플러스 V 마이너스 IR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일단 계속 기호가 좀 많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좀 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요거 필기. 이거 남았는데 마지막 딱 바짝 할게요. 잘 봐봐. 그럼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직렬과 병렬에서 전류는 I는 I1은 I2, I는 I1 플러스 I2였고요. 그지? 자, 전압은 V는 V1 플러스 V2고 V는 V1은 V2였잖아. 아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렬이죠. 자, 이런 직렬일 때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 V. 올라가는 전류가 I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기를 지나는 전류도 I, 여기를 지나는 전류도 I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대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서 한 바퀴 돈다고 치면 결국 V-IR1-IR2가 0이 되죠? 응? 다 넘기면 V는 I에 R1 플러스 R2가 되고 아까 우리 옴의 법칙에서 V는 뭐였다? IR이었지. 그럼 바꾸면 IR은 I에 R1 플러스 R2니까 뭐가 된다? 따라서 직렬에서 저항은 이렇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연결한 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고 있잖아. 그래서 저항은 직렬에서는 커지는 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병렬일 때 자, 여기 I2, 여기 I1,
얘 R1, 얘 R2. 자, 병렬일 때 생각해보면 아까 그 그림대로 따지면 여기고 요렇게 되잖아. 졸지 말고 눈 감지 말고 10분도 안 남았는데 바짝 보자. 맞지? 그러면 여기가 V고 여기도 V고 여기도 V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V는 I1, R1이고 V는 I2, R2인데 뭐가 된다? 여기에 올라가는 전류를 I라고 잡으면 I는 I1 플러스 I2 아까 병렬식이 되죠. 맞지? 자, 우리 요 식에서 I1은 R1분의 V, 여기서 I2는 R2분의 V가 되고 요 두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I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인데 아까 I는 뭐다?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잖아. 맞지? 자, 약분을 해주면 결국 R분의 1은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부분 저항의 역수와 같다가 되고, 자, 요거 간단하게 푸는 거 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한번 넣어서 볼게. 자, 저항 숫자 아무 숫자나 1부터 10 사이 아무 숫자나 몇 옴? 8. 4. 자, R1이 8옴, R2가 4옴, V가 예를 들어서 24V라고 치자. 응? 이럴 때는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공간이 없어서 원래 여기다 적을 걸 여기다 적을게. 자, V, I, R. 요건 이제 우리 회로 전체의 값이죠. V가 24V, 맞지? 그리고 여기도 V, I, R. 여기도 V, I, R. 여기는 2, 2, 2. 그럼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1, 1, 1 적었죠? 맞지? 이거 그러니까 전체와 저항별로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VIR을. ohm의 법칙이잖아. 법칙이라는 건 회로 전체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저항 하나하나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직렬일 때는 어디부터 구하냐면 얘부터 구하는 거예요. 8옴, 4옴이잖아. 총 저항이 몇 옴이다? 12옴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 12옴이 되지. 그러면 I는 R분의 V네.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몇 암페어? 2암페어죠. 맞지? 그죠? 자, 얘 직렬이고 전류는 다 몇 암페어? 2암페어겠네. 맞지? 그러면 얘도 얼마? 2암페어. 얘도 2암페어가 될 거 아니야. V는 IR이죠. 자, 2암페어 8옴 몇 볼트? 16볼트. 2암페어 4옴 몇 볼트? 8볼트. 자, 직렬에서 전압은 2개 더 하랬지. 맞죠? 16 더하기 8은 24V인 거 확인하면 하나도 오류가 없잖아. 그럼 이 회로의 계산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검산이 딱 끝나지는 거예요. 됐지? 자, 병렬의 경우는 의외로 아까보다 좀 덜한 게 뭐냐면 나오는 숫자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3, 6, 15, 30이에요. 왜 그 숫자밖에 안 나오느냐?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과학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 싫어한다?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싫어한다. 한마디로 뭐 맞는다? 나눠 떨어지는 숫자 맞는다. 그지? 그래서 R1이 3옴, R2가 6옴. 그럼 얘가 만약에 12V라 칩시다. 여기 옆에다가 좀 빼 적을게요. V, I, R. 여기 12V.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V, I, R 적혀있으니까 여기 2, 2. 여기도 여기 I1, R1, V1. 자, 병렬은 전압이 일정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 12V를 적었다는 말은 얘도 12V, 얘도 12V라는 소리죠. 이해가 되지? 그죠? I는 3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죠? 맞지? 여기는 6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2암페어네. 자, 4암페어, 2암페어, 몇 암페어? 6암페어. R은 I분의 V니까 몇 옴? 2옴이죠. 확인. 2분의 12는 6 맞나요? 맞지? 그리고 하나 더 확인. 자, 요거잖아.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3은) (2분의 1이) (r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2옴이 맞네요. 그지? 요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느냐? 실제로 요까지는 현행 중등에서는 안 나오는데 궁극의 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회로의 묘기. 옛날에 나오던 레벨이긴 합니다. 직병렬 혼합이죠. 요거 5옴, 요거 3옴, 요거 6옴. 근데 여기에 1A. 요거 몇 볼트게? 구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구해져요. 구하는 방법은 아까 푼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구한다? V1, I1, R1. 여기도 V2, I2, R2. 여기도 V3, I3, R3. 여기 전체 V잖아. 맞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 쓸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네. 1, 6. 그러면 여기 6V네요. 맞지? 얘랑 병렬이잖아. 그럼 얘도 6V네? 맞지? 그럼 여기 몇 암페어야? 3분의 6이니까 2암페어죠. 그지? 여기 2암페어고 여기 1암페어잖아. 그럼 여기 몇 암페어가 되죠? 그럼 여기 3암페어죠? 여기 3암페어, 여기 5옴이니까 여기 몇 볼트? 15V.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5V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볼트다? 6V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볼트 차이? 21V 차이지. 그럼 얘 몇 볼트다? 21V. 끝. 확인해봐. 여기 총 전류 얼마? 3A겠죠. 맞지? 얘 저항이 5옴이고 3옴, 6옴 저항 몇 옴이야? 2옴이잖아.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 몇 옴일까요? 7옴이잖아. 요거 계산 맞잖아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처음 여학생들이 되게 생소해합니다. 전기회로 이렇게 푸는 거 보면.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해봐야 V는 IR 오음의 법칙밖에 안 써. 그지? 그리고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쭉쭉쭉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대신에 대부분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영어 기호만 나와서 어렵다라고 생각해. V가 뭔지 I가 뭔지 R이 뭔지 조금만 기본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복습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다? 사실은 조금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요건 그냥 사진 찍어 가든지 가서 정리하든지 하세요.